네, 오늘은 파마가 망해서 모자를 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피해야 될 연인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연인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만나도 내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기 때문에 이런 성격 유형을 꼭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굳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깨달을 필요 없이 인간관계의 많은 측면에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경계선 성격 장애입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성격이란 무엇이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경계선 성격을 알아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성격은 관계를 맺으면서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요, 금세 사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첫눈에 반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생에서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런 운명의 상대가 매달, 매주 등장을 합니다. 다만 공통적인 특징이 대부분이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확 좁아졌다가 금방 멀어지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간관계를 맺는 이유 중 하나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과대평가와 평가절하를 반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상화했다가 알고 보니까 쓰레기야, 천하의 죽일 놈이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좋은 놈과 나쁜 놈의 중간이나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고 천사와 악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인간관계를 딱 나눕니다. 이런 강렬한 대인관계의 패턴을 띠다 보니까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길게 가지 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인을 사귀면 내가 생각했었던 모습과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상과 다르면 이 사람 나를 속였네, 쓰레기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하게 됩니다. 항상 평가가 자기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제 멘탈이 이제 많이 망가지죠. 10번을 잘해도 한 번 삐끗하면은 비난이 쏟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나 안 버릴 수 있어? 너 나 사랑해 줄 수 있어? 옆에 있어 줄래? 이런 식으로 계속 간을 보고 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하다가 내가 조금 강하게 나가도 얘가 나를 안 차버리네, 그러면은 더 떨어지게 난리를 한번 쳐봐야지. 근데 이 난리를 치면서도 모순된 감정을 보이는 거가 되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포인트가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 적대감을 보이는 동시에 이 상대방이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정말 미치게 돼버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적과 아군,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날은 아군이었다가 바로 적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났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자존감이 잘 확립이 되어 있으면 이런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견딜 수가 있겠지만 내면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서 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잘 버텨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바로 남 탓을 시전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하는데요.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과도하게 분노를 폭발하고 계속 남 탓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대인 관계, 심지어 상담실에서도 나타납니다. 계속 타인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요. 남 탓도 계속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자해나 자살, 이런 걸로 위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 나 떠나버리면은 나 자살할 거야, 너 가면 나 죽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상대방을 붙잡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자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해를 한번 이렇게 딱 하면은 기본적으로 신체에 고통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고통의 느낌이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자해에 중독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뭔가 자해 상처도 몸에 많고, 그 다음에 뭔가 보호해줘야겠다, 부성애, 모성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어설프게 다가갔다가 오히려 상처만 받고 또 상대의 증상도 악화될 수가 있고 내 일상도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관계를 시작하는 게 위험한데, 하여튼 이 경계선 성격인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을 계속 확인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보통 연인이 30분 내로 카톡이 왔었어요. 근데 30분 이상 연락이 안 되면 난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당한 공포를 느낍니다. 알고 보면 그 시간에 샤워를 하거나 뭐 잠에 들 수도 있는데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자꾸 상대방한테 집착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상대방도 당연히 지치겠죠. 왜 나를 못 믿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 시작하고요.
하지만 이제 해명을 해도 말로는 잘 믿지도 않고 기분에 따라서 확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패턴이 쭉 반복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조금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당신이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7살 아이라고 상상해보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는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엄마를 찾으려고 주위를 미친 듯이 둘러보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고 낯선 사람들이 당신을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지나갈 뿐이다. 이런 극도의 불안한 감정은 이제 경계선 성격을 언제나 느낀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렵죠. 근데 이제 경계선 성격에게는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의심도 많고 과도하게 편집적이기도 하고 또 상황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의미 부여를 엄청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에도 되게 의미 부여를 하고요. 그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옷이 예쁘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럼 어제 옷은 별로였나? 그래서 어제 표정이 좀 차가웠나? 그러면은 이제 나는 옷을 잘못 입으면 헤어지는 건가? 극단적이면 정말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들에도 의미 부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특성들을 많이 보이면은 최대한 곁에 두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이 이미 경계선인 경우가 있죠. 이미 내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경계선이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인 경우에, 이미 연인이 된 경우에 무작정 밀어낼 수만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심리상담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보호가 먼저고요. 어설프게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 패턴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또 아닙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내가 이 사람의 힘듦을 모두 다 짊어지겠다, 모두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자세는 좀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냥 옆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지만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유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로 치면은 이제 위수지역 같은 거죠. 나도 일상이 있으니까 시내도 좀 나가고 가서 볼 일도 좀 볼 건데 뭔가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이 정도 거리감은 항상 유지를 할 거야. 최대한 나가는 거리가 이 정도일 거야 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선 성격이 진짜 개난리를 피워도 일관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반응을 해주면은 이제 경계선 성격 본인도 안정감을 찾게 될 수가 있습니다. 곁에서 거리만 잘 유지해줘도 안정감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치료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들에게는 이제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 상담자에게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상담자를 너무 힘들게 굴고 또 상담자를 많이 바꾸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그런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대인관계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인관계나 친구관계에서는 더 힘들죠. 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할 때 몇 번의 대화로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기대해서도 좀 안 되고요. 확정이라는 거는 이제 삶의 오랜 기간 동안 생성된 패턴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이제 변화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높은 기대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또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충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반응하거나 뭐 동조하거나 공감해 주면은 또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자해했어 라고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야? 뭔 일 있었어? 이런 식으로 오버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반응을 해주세요. 아, 오늘도 자해했구나. 어떤 일 있었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이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 공감에도 선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한 반응을 보이고 오버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옆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뭐 가까운 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이라든지 병원에 연계해 주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다 하시고 계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요, 마지노선을 정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에는 관계를 끊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은 이제 물리적인 공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 목숨을 위협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타협점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든 연인이든 반드시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물론 관계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계속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살 시도로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 더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모릅니다. 혹시 이 이별을 계기로 갱생하는 뭔가 통찰의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보호, 나를 먼저 신경 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상 마음대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